4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이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이른바 변시 오탈죄에 대한 5번째 헌법 소원이 지난 금요일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변시 오탈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헌재의 판단을 이번엔 흔들 수 있을까요? 왕성민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입니다. 해당 조항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변시 응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변시 오탈죄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혼인 및 모성보호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 청구서 요지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임신, 출산 여성에 대해서는 혼인 및 모성보호, 즉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같은 취지의 청구에 대해 헌재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서 헌재는 임산부 A씨가 청구인으로 참여한 지난 2016년 헌법소원에 대해 A씨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임신 상태에서도 무조건 변시를 치르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과 모성보호권 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없이 A씨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핵심 쟁점은 A씨가 변시 오탈죄 조항에 의한 권리 침해가 있은 날을 안 시점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기간 조항은 헌법소원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가 마지막으로 치른 변호사 시험의 첫날인 2016년 1월 4일에 권리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임신 및 출산을 응시 기회 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날은 2016년 5월 7일입니다. 이는 1월 4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25일이 지난 시점으로 권리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5번째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는 당시 헌재가 법률적 판단보다는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법리를 맞춘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수년째 학생들이 헌법소원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명백하게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계속 합헌이라고 하고 류하경 변호사는 권리침해 인지 날짜 산정 기준일을 변시 시행일이 아닌 변시 합격자 발표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헌법소원 청구서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합격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첫 번째 변시 응시 기회를 기준으로 5회 응시 제한 조항에 대한 불이익을 예상하여 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해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시험을 응시한 날 미리 떨어질 것을 가정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와 동시에 임신 및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해당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키지 못해 위헌이라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 청구의 골자입니다.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변시 오탈죄에 대한 5번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 괜찮은 땅이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매입을 권유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알선과 이른바 기획부동산들의 묻지마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선의로 괜찮은 부동산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다 처벌하겠다는 거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 건수 가운데 절반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토지거래 건수의 78.5%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 이뤄졌습니다. 토지거래 10건 가운데 8건 가까이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나 부동산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중개행위 금지를 명문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먼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개인 간 거래,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발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이나 LH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이 이런 무자격자의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49조 벌칙조항 처벌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를 약속하고 중개 행위를 한 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벌 대상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나아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중개 대상물 또는 거래 당사자를 공인중개사 등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한 경우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에게 거래를 소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직접 거래를 한 경우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령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괜찮은 매물을 소개해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엔 1,600건 넘는 의견들이 달렸는데 대부분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부동산 중개 처벌에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급하게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 등 선의의 주변 사람에게 괜찮은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경우까지 무등록자에 의한 거래로 처벌하는 건 과잉입법이라는 반론도 있어 법안 논의 과정의 진통도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 표명은 내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상가 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전대차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전대차는 법률 용어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네.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새로이 임차 관계가 발생합니다. 네. 그 쉽게 말해서 가게를 예로 들면 내가 건물주에게 임대한 가게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해 그 사람이 가게를 쓰게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강원 춘천의 한 프랜차이즈 주점 그 전대차 계약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과를 보면 2017년 4월 박모 씨가 해당 주점을 운영하던 이모 씨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계약 조건은 보증금 4천만 원을 선지급한 뒤 매달 별도의 월세를 또 지급하고 해당 주점에 깔려있던 권리금 8천만 원은 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점을 완전히 인수하는 시점에 권리금을 주는 것으로 권리금 지급을 뒤로 밀어놓은 것입니다. 주점을 전대해준 이 씨는 이에 권리금 8천만 원에 대한 담보 형식으로 8천만 원을 전차인 박 씨에게 대여했다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권리금 8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차용증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그 문제는 주점을 그 전체한 박 씨가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이 씨와 박 씨는 월세를 2번 연체할 시에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4천만 원은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그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했습니다. 이 특약사항에 따라 전대인 이 씨는 전차인 박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4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몰수했습니다. 이게 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진 이 씨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이 된 건데 다른 문제가 뭐 더 있나요? 네, 그 문제는 이 씨가 권리금 8천만 원에 대한 그 담보 형식으로 받아놓은 8천만 원짜리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강제 집행하려고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그 보증금 4천만 원도 날리고 8천만 원을 추가로 강제 집행당하게 된 박 씨가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게 뭐 작성된 8천만 원짜리 공정증서가 있으니까 박 씨 입장에서는 난감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최초 계약 시 추가로 권리금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만큼 공정증서에 따라 8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월세를 제때 납입하지 못한 박 씨 책임으로 중도 계약이 해지된 만큼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 씨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보증금 4천만 원을 이미 몰수당한 박 씨에게 그 추가로 8천만 원의 권리금에 대해서까지 집행하는 것은 너무 좀 가혹하고 또 부당하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8천만 원은 주점 영업권을 확정적으로 인수받았을 때 지급하기로 한 금원으로 봐야지 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 차원의 담보가 아니라는 게 입장입니다. 뭐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 재판부는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약 해지와 더불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 채무관계 또한 소멸했다고 판시를 했는데요. 그 공정증서의 내용인 권리금과 손해배상금은 전혀 다른 성격의 채무이므로 이 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증서에 기해 권리금 지급 의무가 다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 한마디로 보증금 4천만 원을 가져갔으면 됐지 그 아무리 8천만 원짜리 권리금 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집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우 이 같은 영업권 양도 계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바 담보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 시 조건 설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은 또 중도 해지 시 공정증서의 효력도 상실됨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등 상호 간의 분쟁을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뭐든 너무 지나치지 않게 순리대로 합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 김은중이 의문사 정정 보도입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2015년 11월 16일 진영의 파워피플 17회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소대장 근무 중 권총에 맞아 사망한 김은중이 사건과 관련해 김은중이가 자살한 것이라는 이윤성 당시 대한의학회 회장의 주장을 2분 30초가량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군 육군성 범죄수사연구소에서는 지난 1998년 3월 25일 뇌관화약 감정서를 발표하면서 김은중이 오른손에 일체 뇌관화약이 없는 점, 그리고 김은중이 왼손 손바닥에만 다량의 뇌관화약이 있는 것은 근접사이며 스스로 쏘지 않았음을 유의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12월 7일 초동수사 잘못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른다고 판결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6일 합동 발사시험 결과 권총 자살자가 아니다라며 진상규명 불능 판단을 했습니다. 이윤성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진영의 파워피플 17회에서 전 국민의 99.9%가 타살이라고 믿고 있지만 부검자료와 검시자료, 수사 상황 이런 걸 다 검토해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랬던 결과로는 타살일 수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은중이 대법원 판결에는 타살임을 입증할 단서가 될 수도 있는 크레모와 스위치박스나 손목시계의 파손 등을 간과하고
법의학적인 감정도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윤성 출연자 발언이 방송으로 나간 1년 9개월 뒤인 2017년 8월 31일 국방부는 김은중이에 공식적으로 순직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28일 김은중의 유해는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됐고 11월 28일 국가보훈처는 김은중이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법률방송은 진영애의 파워피플 방송 내용에 대한 김은중이 유족 측의 문제 제기를 존중해 유튜브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해당 영상을 모두 즉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영상이 게재됐던 데 대해 유족 측에 깊이 사과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로 밝혀진 48살 성모 씨에 대해 검찰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석 씨 외손녀의 행방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첫 재판은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서울대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도 대학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해당 서울대생은 술에 취한 학교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함께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성행위를 시도했지만 검찰은 해당 여학생이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횡령이라며 친형 부부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대화에 응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전임 교수를 시켜준다며 시간 강사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갈취한 국립대 전 교수에 대한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시간 강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4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